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노무사 1차 경제학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평을 간단히 썼는데요. 이번 시험은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른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의 수요 공급,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보다는 경제학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난이도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하지만 경제학이 기초가 되는 뭐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라든가 생산자의 최적 선택, 그걸 중심으로 해서요. 좀 특이한 거는 국제경제학 관련된 국제 수지를 묻는 게 많이 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환율이라든가 구매력 평가서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비중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또 점수가 많이 잘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특징을 목차를 잡아가지고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계산 문제 비중이 감소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학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 비중이 많이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계산 문제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또 2차에서 노동경제학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산 문제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는 경제학이 경영학하고 같이 이렇게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에는 계산 문제가 별로 있지 않고 시간도 짧게 푸는데, 경제학은 계산 문제 때문에 시간 압박이라든가 부담이 크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요, 폭넓게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 준비는 항상 신경 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경제학 시험 문제에서는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노동의 수요 공급 이렇게 나왔는데, 뭐 출제위원이 변경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중이 계산 문제가 줄고 노동 경제가 줄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학의 내용을 얕은 수준 정도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개론 정도 난이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경제학을 선택하는 분들은 노동 경제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계산 문제라든가 여가와 노동의 선택, 뭐 MRP라든가 최저임금의 효과, 효율임금, 이거 중심으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출제 포인트가 나온 걸 여기 정리해 놨는데, 이번에는 약간 노동경제 관련된 문제가 비중이 한 뭐 5문제, 4문제 정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수요 공급 관련된 뭐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노동경제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경제 준비하다 보면은 수요 공급을 비롯한 여기 나와 있는 조세 부과의 효과라든가 독점이라든가 가격 효과라든가 다 배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딱 노동시장만 묻는 문제는 좀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대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번에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와이드 경제학이라는 걸 가지고 좀 약간 기본적인 내용을 폭넓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노동경제 관련된 것은 2차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했던 4days 같이 마무리 특강 정도로 약간 뭐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을 좀 암기를 하시면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1번부터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개시작 조작 정책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법정 지급 준비율과 재할인율은 전부 다 인하한다라는 것이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물가 변동과 관련된 건데 인플레이션 문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은 예상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언제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예상된 인플레이션일지라도 메뉴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 하나 있죠, 구두창 비용.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요즘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돈을 빚진 채무자가 이득인데요, 디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채무자가 누구 있다고요? 기업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실질 상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를 형성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GDP라든가 GNP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보통 과거 전통적으로는 GDP의 구성 요소라든가 총수요를 이용해서 GDP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NI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GNI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GDP에다가 여기 국가 간의 교역, 이 교역 조건, 또 실질 대외순 수취 요소 소득. 왜냐면 D는 도메스틱이니까 국내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이고요. GNP는 이거는 속인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벌어진 거랑 그리고 사람, 한국 사람이 벌어진 거랑 그거를 바꿔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개방경제가 돼가지고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 조건까지 우리가 감안하는 게 바로 GNI다. 그래서 이 GNI라는 것은 인컴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소득과 관련된 지표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낯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제 4번 문제에서는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원래 이제 경작에서는 ISLN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자산 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 지문이 3개가 있으면요, 모두 고르시오 하면은 제가 한 모두 고르면 된다고 그랬죠. 요게 또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5번 문제는 볼게요. 자, 적응적 기대 가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 문제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필립스 곡선 요 정도만 거시 경작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에 원래 이제 초기에 필립스가 만들었던 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요, 기대를 거기다가 반영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밀턴 프리드만과 펠프스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데, 단기와 장기, 적응적 기대에서는 단기와 장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효과가 있고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필립스 곡선을 표현하게 되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우하향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립스 곡선은 AS 곡선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필립스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한다, 상방이 우측 이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AS 곡선과 관련된 겁니다. AS 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S 곡선이라는 건 필립스 곡선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하고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S 곡선은 보통 우상향 하잖아요. 역시 단기에는 우상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단기 우상향하는 AS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상방 이동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상방 이동이 좌측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 역시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Y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인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은 장기 AS는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장기 AS 곡선은요, 뭔가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장기 AS 곡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 진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인적 자본 축적, 이것도 보면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진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AS 곡선이 여기 보시면 단기에서는 하방 이동한다라는 게 우측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AS 곡선 자체도 우리가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 거라서요. 자, 그럼 7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성장회계 방정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요, 성장에 관련된 어카운팅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볼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율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걸 변화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알파 베타 표현했을 때 이 노동 위에 붙어 있는 알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노동의 탄력성이자 그리고 또 노동의 분배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2차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도 많이 이 생산함수라든가 효용함수의 형태라든가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난이도가 별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ISLN BP 곡선을 나타낸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사실은 우리가 정석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요 뽀록으로 암기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재 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다. 금융정책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통화정책, 금융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시험 중에서는 다른 시험들도 잘 출제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시험 문제에서는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조금만 알면 원래는 이제 점수를 주는 정도로 쉽게 출제는 했는데 요거까지 공부하기는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 수업에서는 사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가 라는 거 다 더하면 되는데 뭐 대략 느낌 자체가 뭐 쿵 때려박아서 한 뭐 요 정도 그냥 더해가지고 계산해서 답이 있으면 오케이 그냥 풀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무책임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국제수지 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는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품수지, 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있고요. 저기 나와 있는 직접투자라든가 이런 증권투자 같은 거는 저쪽 밑에 금융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 네 개를 더해가지고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수지를 다 더하게 되면 1번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뭐 그냥 좀 그냥 체크만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10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는 여기 어떤 개개인들의 수요 함수가 있는데 이 개개인들의 A와 B의 수요 함수가 있는 것을 시장 전체 수요 함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사적제잖아요.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해가지고 P로 정리해야 되는데 사적제는 시장 전체 수요량은 개개인들의 소비량을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QA와 QB 이렇게 더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더하면 되죠.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내시균형 구하는 겁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상호 무역에 대해서 각각 관세와 무관세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플레이어는 둘 있습니다. A국과 B국이 있습니다. 자, 내시균형을 찾아볼게요. 자, B국이 무관세를 하게 되면 A국은 무관세일 때는 300이 되는데 관세라면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에다 꺽쇠 체크하시고요. B국이 관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A국이 무관세면은 400인데 관세면 200이죠. 400이 높잖아. 체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력과 상관없이 A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관세 정책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전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B국 입장에서 볼까요? A국이 무관세 전략을 사용했으면 뒤에 게 B국이에요. 무관세면 250인데 관세 부과하면 100이에요. 무관세가 낮죠. 250 체크하고 A국이 관세를 하게 되면요. 무관세일 때 300인데 관세일 때 200이잖아요. 300이 200보다 크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B국도 마찬가지로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무관세 전략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관세가 5월 전략입니다. 내시균형은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꺽쇠가 2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꺽쇠가 2개 들어간 것은 역시 둘 다 무관세, 무관세입니다. 자, 그래서 무관세, 무관세가 300과 250이 5월 전략이자 내시균형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A국의 5월 전략은 관세 아니죠. 그래서 띵 틀린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뭐 다음 12번 한번 봅시다. 12번은 정상제인 커피의 어떤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제랑 보완제 관계 이용해서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겠죠.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피의 가격이 변하는 것은 커피의 수요 곡선에서 커피의 가격이 변하면 이건 곡선 상의 이동인 거죠. 그래서 얘는 곡선 상의 이동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체크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완제 가격인 설탕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설탕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설탕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설탕과 같이 커피를 같이 소비한다. 그럼 커피에 대한 소비량도 덩달아 같이 소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설탕의 가격이 변한 게 커피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그대로 있을 때 커피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이니까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기업의 총 비용 곡선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총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역시 생산량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평균 비용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TC가 되니까. 자,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비용은. 평균 비용은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 기울기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기울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 각도가 에버리지 코스트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점에서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점차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가장 작아지고요. 다시 여기서는 기울기가 커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점점점점 요 수준에서 가장 작아지고 다시 이렇게 커지는 AC 곡선의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뭐 사실 그래서 그 곡선의 형태를 물어보긴 했는데 답은 뭐 손쉽게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한계 비용 곡선과 어떤 관계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욕탕에 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탕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한계는 추가적으로 붙는 물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붙는 물이 당연히 더 뜨겁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14번 문제도 이거는 그냥 거의 주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이게 뽀르코 공식도 있긴 한데 직접 우리는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차 노동경제에서 탄력성 구하는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공식을 쓰셔야죠. 이렇게 가격이 변했을 때, 그리고 이게 PQ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 공급 곡선, 공급 함수를 요거를 P로 미분하는 겁니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10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와 Q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P가 2일 때니까 얘는 2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4니까 10 어떻게 되죠?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1.2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4분의 5가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15번 문제 좀 볼게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고른 건데 원래 최근 추세는 여기 5번 같이 다 골라야 되는데 이건 또 약간 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나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나쁜 거는 더 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해도 더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과잉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착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긍정적인 이로운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하세요 하세요 해도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과소 공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기억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배려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고르면 좋은데 기억 하나 봤더니 기억했더니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뭐야, 그냥 답 이거 하나 그냥 나오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출제자분이 내셨나봐요. 자, 다음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거는 우리 노동경제학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공급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요.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던 어떤 경제적 미치는 효과는 똑같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0, 1, 2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는 똑같으니까 순손실 효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더 세금을,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 거는 탄력성에 따라서, 누가 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했는데,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의 느낌을 잘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클 경우, 이건 뭐라고요? 소비자가 힘이 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보다 소비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예, 이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17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효용극대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뭐 난이도는 뭐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물론 접선의 기울기이긴 하겠죠. MRS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요거 보시면 XY가 뒤집어져 있긴 한데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느낌이 뭐예요? MUY분의 MUX. 그렇죠. 여기에서는 MUX분의 MUY니까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Y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중히 여기는 정도. 자,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PX분의 PY는요, 이거 Y를 내가 구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의
어떤 코스트 느낌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Y 소비량을 늘리고 뭐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가격 효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A는 정상제인 XZ랑 YZ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XZ 가격이 하락하면, 그렇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미치는 효과가 가격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 효과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있죠. 대체 효과 할 때는 이거 노동경제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싸진 이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 소득 증가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 소득 효과는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부연 설명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이 있는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왜 독점이 나쁘냐라고 하면 왜 나빠요? 그렇죠,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태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생산량도 가격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량을 일부러 줄여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후생 손실이라는 것은 미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소득 분배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뭐 노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불평등 지수 관련해서 할 때 로렌츠 곡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진위 계수 그리고 로렌츠 곡선 그런 것들 비교하는 정도, 하나만 더 하면 10분위 분배율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10분위 분배율, 자, 요걸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요거 정도 암기하시고요. 달튼 10분간 균등하게 팥 썰어 이것까지 하시면 좋지만, 보통은 요 정도만 체크해 주셔도 뭐 충분하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기억에 진위계수의 값이 클수록, 자, 불평등을 진인이잖아요. 불평등을 진인이니까 이게 진위계수랑 애킨슨 지수예요. 진위계수랑 애킨슨 지수는 클수록 불평등하기 때문에 클수록 평등은 틀렸네. 기억을 날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니은 하나만 보시면 되겠고, 뭐 디귿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로 봐가지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로렌츠 곡선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어떤 소득에 대한, 여기 소득에 대한 누적 소득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누적 인구라고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명의 사람들이 100원을 가지고 놀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각선을 쭉 차지하는 영역이 되었을 때가 완전 균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끝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이게 완전 불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각선일 때가 완전 균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 핑크 색깔로 나타낸 이런 형태 있죠. 여기 이렇게 끝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게 완전 불균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21번 효율성 임금 문제인데, 뭐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효율 임금은 보통 기본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인데, 이런 효율성 임금 제도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실업의 한 원인이다. 좀 뭐 포인트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출제자들은 뭐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이게 이제 이쪽에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 한번 볼게요. 22번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P가 이게 MR하고 AR하고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윤국대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게 MC 이렇게 되는 거랑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뭐랑 같다? 한계 비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가격 한계 수익과 일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비용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윤극대 생산량을 결정하려면 언제나 마지널 베네핏과 코스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 빨리 보시는 분은 P와 MR하고 똑같은 거, 그건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생산량 결정할 때는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있고요. 뭐랑 같아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한계 생산 가치죠. 이게 V, MPL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의 합입니까? 밸류니까 P 곱하기 MPL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독점에서는 이게 MRPL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이거죠. 그러면 MR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P와 MR이 같기 때문에 MRP 대신 VMPL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3번 보시면은요. 네,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값이 각각 5와 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 소비자 선택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MRTS라는 것이죠. 이게 MRTS예요. MR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LK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R분의 W가 이제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값을 대입해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각각 5고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8이고요.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5분의 8 되고 자본의 가격이 10이고 노동의 가격이 25잖아요. 그래서 12분의 25 이렇게 되는 건데 부등호가 이게 커요. 자, 그러면 우리 분자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을 하나 투입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과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 보니까 노동에 대한 비용이 훨씬 크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을 줄이고 그리고 자본을 늘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노동의 수요 공급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로 놓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 있고 노동의 공급 곡선 있고 그래서 이제 균형식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요거 두 개 각게 놓고 푸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뭐 글쎄 탄력성 정도 하나 나왔다 할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25번도 보시면 A국에서 실업률이 6%일 때 실업자가 60만 명이 된다. 그랬을 때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렇게 봐야죠. 원래 15세 미만 인구는 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는 네,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비경한 인구에서 빼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사람이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가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실업률이 6%인데 실업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자와 실업자 대비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실업률이 6%가 되고요. 그때 실업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얘가 60이고요. 얘가 60이에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다시 당연히 940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리뷰했는데요. 사실 문제 푸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그래도 계속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농사 1차 시험이 응시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 선택 과목 난이도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난이도 조정은 뭐 노동법이라든가 뭐 다른 과목에서 사보라든가 뭐 등등에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경제학도 아마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계산 문제 비중은 다른 시험과는 달리 좀 앞으로 이렇게 좀 그냥 주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경영학이나 이런 거에서 난이도를 좀 올리게 되면은 뭐 경제학도 다시 좀 과거같이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입니다. 뭐 늘 그렇듯이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요, 그 다음에 막 아우성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쉽게 나오면 그 다음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아무튼 요 정도 마무리 하겠고요.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또 시험 채점해 보신 다음에 합격하셨으면 그냥 열심히 2차를 또 달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